섣불리 못 움직이시는 거죠. 야, 이제 금리를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게 내려준대라고 하면 일정 기간 뭐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의회가 갈릴 거냐 아니면 같은 방향이 될 거냐가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상원도 공화당이고 하원도 공화당이 되는, 이렇게 되면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느낌이 그러게요. 드는데 맞죠? 제가 화요일 날 한번 오셨었는데. 네, 한번 맞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근데 꽤 오래된 느낌이어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또 오랜만에 뵌 만큼 또 오늘도 유용한 이야기들로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일단은 저희 지금 9월 초거든요. 네.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시장에서? 9월은 이슈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뭐 약간의 옛날 얘기이긴 한데 4차 산업혁명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이죠. 그 안에 이제 AI라는 게 성장이 상당히 이제 나타났고,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사이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투자가 계속 돼야 되는 거고, 앞서서 이제 계속 이제 센터장님과 말씀을 네, 나누셨던 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적절하게 통화 정책을 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9월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워낙에 많다라는 겁니다. 뭐 잭슨홀, 엔비디아 실적은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를 이번 주에 보실 거고, 네. 그리고는 또 뭐 2차 TV 토론회가 있고, 그리고는 FOMC가 있고, 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이제 같이 주식 시장에 발담근 입장에서 다 잘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는 있지만,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시면서 아무래도 9월은 좀 하나하나 허들을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 어떤 이벤트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하는지 또 준비해 오신 장표 보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8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나갔고요. 9월 6일 미국의 고용보고서 있고, 9월 10일에는 미국 대선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9월 중에 한국 입장에서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ETF를 뭐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19일 날 FOMC가 있는데, 가장 이제 지금 빠른 것이 고용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고용이나 이런 쪽의 측면에서 뭐 샴 인디케이터 뭐 이런 것들로 보시면서 야 이제 바로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실업률이 4.3 찍었으니까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미국의 총 구인율이 1.2배거든요. 네. 이게 2019년에도 1.2배였어요. 이게 구인 공고를 실업자로 나눈 건데, 즉 얘기해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가 수요가 좀 더 있다라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해고가 막 급격히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침체가 되게 뭐 공포스럽다라는 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2019년이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기억에서 지워졌지만 2018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될 때 페드가 QT를 종료해주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흔히 말하는 그 인슈어런스 컷, 즉 보험성 인하라는,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금리 인하라는 이런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좀 살려줄게라는 게 이때 당시에 워킹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가능할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참고로 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이 수치가 0.8에서 0.4로 내려갔고, 08년도 금융위기 때는 0.6에서 0.2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레벨 수준의 차이에서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이제 9월 초에 확인하시는 8월 실업률이 7월에는 뭐 허리케인이라든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쇼크가 났고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 요인이니까 8월은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의 컨센이에요. 그러니까 7월에는 4.3이었고 8월에는 이번에는 4.2 정도로 내려갈 거다라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럴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은 조금의 워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케인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갑론을박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정부 고용도 한 3만 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고용이라는 게 보통은 교육이나 의료 쪽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여름방학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도 이 정부 고용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거기다가 이 정부 쪽의 고용이라는 게 우리는 보통 연방정부를 생각을 하는데 주정부의 회계연도는 7월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이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빨리 돈을 써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바로 워킹하기는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9월 정도는 돼야 이게 숫자로 좀 보여질 거고 네. 일시해고자가 바로 또 잡을 잡기에는 인사 담당자도 이제 여름철 휴가를 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이게 이번에 확인하시는 8월 실업률이 7월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높게 나온다라고 보면 야 이거가 좀 이연이 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괜찮아라고 시장이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워낙에 이제 고용 지표에 좀 민감하니까 이게 또 어떤 머니플로우의 역할을 좀 안 좋게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월에 지금 최근에 한 3주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 앞으로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왼쪽 차트 보시면 한 4주 정도 선행을 합니다. 이게 8월에 일부 워킹을 할 수도 있는데 9월부터는 어느 정도는 확실히 실업률이 4분기에는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7월에 일시적인 요인이 약간 8월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9월부터는 안정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러면은 펀더멘탈리 뭐 시계열로 보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도 BOJ에서 얘기를 한 게 당연히 저번에는 금융시장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커지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안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죠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실업률이 높게 되면 페드가 빅컷을 할 거다. 그러니까 50bp 인하를 할 거다라는 식의 또 전망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오늘 BOJ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만약에 뭐 물가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또 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확인하셨던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네.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왔던 거가 일정 부분 상당히 이제 청산이 됐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 팬데믹 시절을 지나면서 엔화가 과거 대비해서 약세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고점을 연결해 봐도 한 120달러엔 정도이고 이게 과거 평균으로 봐도 한 110엔 달러 정도인데 지금 140엔 달러 정도니까 미일 금리 차가 또 줄어들게 되고 엔화가 좀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또 리스크오프로 작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빅컷에 대한 전망이 이제 금리를 빨리빨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게 내려준대라고 하면 일정 기간 뭐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펀더멘탈이 나중에 괜찮아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머니플로우 상에 좀 스퀴즈가 나타날 개연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섣불리 못 움직이시는 거죠. 이 실업률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다. 이렇게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 주가 생각을 빠진다는 하겠죠. 말씀이신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업률이 4.2가 예상인데 4.3, 4.4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감안하고 고용 지표를 보고 대응하자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봐야 되는 지표는 그거고 또 다른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FOMC나 페드 입장에서는 시장이 원하는 대로 비컷을 해줄 거냐라는 점이 이제 관건인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런 뭐 비컷이 그렇게 좋은 그런 영향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QT 조절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부분 뭐 심리적인 쉽게 얘기해서 뭐 실업률이 향후에는 괜찮아질 테니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좀 과도하다라는 이런 식의 안정화를 시키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즉 지금의 예상으로 뭐 9월, 11월, 12월 이렇게 25bp씩 내려주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페드가 비컷을 받아들여야 된다. 빨리빨리 내려주고 좀 속도감 있게 늦은 것 같으니 속도감 있게 내려주면 그러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98년도에 보여줬던 보험성 금리 인하와 유사한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때 당시에 어땠냐면요. 많이들 기억하시겠죠. 한국은 IMF에 들어갔었고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고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LCTM이 파산하면서 미국의 경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미국 외지역이 흔들리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같이 흔들렸거든요. 그러면서 페드가 이제 금리를 내려주게 됐는데 그게 이제 99년도 닷컴 버블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근원지가 됐던 거죠. 네. 페드 입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는 공포도 좀 싫겠지만 이렇게 어떤 버블을 조장하는 이러한 모습도 원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비컷보다는 다른 이런 유동성 관리나 스텝 바이 스텝의 용도로 페드는 좀 활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지금 FF 선물을 보면 내년 말까지 9번, 10번 이렇게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기대가 너무 좀 강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아까 단도직입적으로 서예자분께서 그러면 실업률이 만약에 뭐 높게 나오면 시장이 빠진다는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거꾸로 그러면 실업률이 너무 잘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또 축소되기 때문에 그럼 또 금리가 또 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는 맞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그 잭스돌에서 얘기한 것처럼 피봇을 하겠다고 약간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이번에 무조건 내려줄 거잖아요. 그거는 거의 확실하니까. 네. 그럼 실업률이 조금 낮게 나와서 경기도 괜찮은데 금리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9월 FOMC 모습이겠네요. 그렇죠.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보는데 네. 괜찮을 거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쪽에 두고 이제 거의 이제 곧바로 외줄타기처럼의 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졸트라든가 아니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그 전에 나왔던 지표랑은 또 실업률이 다르게 나오는 케이스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저의 심적으로는 그렇게 그 기본적으로 아름답게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페드가 시장한테 상당히 이제 안도감을 주면서 원한다면은 상당히 빨리 이제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이제 잘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혹시나 좀 왔다 갔다 할까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슈로 짚어볼 게 미 대선 이야기 저희 일부에서도 잠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뭐 바이든 대선 때를 돌이켜 보면 당선이 된 다음에도 뭐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는 그 전에 토론회를 한다든지 하면서 뭐 어디에 더 주력하겠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기대감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또 종목들과 주가들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투자 전략에 참고하셔야 될 어떤 흐름들 조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서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약간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의회가 갈릴 거냐
아니면 같은 방향이 될 거냐가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원 그렇죠. 보자. 상원은 세 석만 얻으면 되니까 거의 공화당일 거다라는 생각이 보통 대부분이고, 하원에 대한 부분은 보통은 이제 대통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원은 대통령에 속한 당과 유사하게 돼요. 그러면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상원도 공화당이고 하원도 공화당이 되는 이제 그 레드웨이브가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감세에 대한 의회 처리가 좀 빠르게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날 수가 있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내년도 1월까지 밀어놨는데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잡음이 많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좀, 야, 이거, 뭐, 세수 부족분에 의해서 그 채권도 많이 찍어야 되고, 관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워 하겠지만, 2017년에 우리가 일기 때 봤던 것처럼 감세 모멘텀이 세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생각보다는 시장이 꽤 좋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부채 한도를 확 넓히면서 약간은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뒤에 가서는 오히려 그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해리스 대통령, 공화당 상원, 그리고 하원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 해리스가 얘기하는 약간은 극단적인 정책, 법인세를 인상하고 빅테크를 규제하고 그리고 미실현 주식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현실성이 좀 부족할 거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연되어 있던 투자가 있거든요. 이 대선 모드로 들어가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한 840억 달러 정도가 기업들이 투자를 좀 중단하거나 좀 미뤄놓은 상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우려했던 정책들은 의회에서 통과가 좀 덜 되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불확실성이 좀 적어지고, 그러면 주식시장도 트럼프의 감세 효과보다는 좀 적겠지만 오히려 좀 상승 효과가 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좀 재정을 많이 쓰는 거 아닌가? 하지만 1월에 오히려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는 좀 불협화음이 많이 있고, 뭐 셧다운이나 이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그 시간이 좀 지나가면 트럼프 때보다는 부채에 대한 그런 걱정들은 좀 줄어들어서 내년도에 대한 그림을 지금 벌써 그리는 건 좀 애매하지만 오히려 그 트럼프가 된다면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더 좋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된다 그러면 1월에는 좀 상당히 시끄럽고, 그 다음에 바닥을 찾으면 오히려 상승 모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재정 적자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분도 트럼프보다는 좀 적을 거다. 조금 더 상승과 하락폭이 좀 더 완만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 코스피 시나리오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2,600에서 2,800포인트 박스권이라고 해주셨는데, 요거 조금 설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2,650 정도 됐으니까 요대로 보면은 지금 사실 주식을 사는 게 파는 거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 조금 결론적으로 주시면 조금은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박스권이고 쉰다라는 이런 의미이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과 약간 연관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방정부 투자는 지금 대선 모드 때문에 약간의 지연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물론 문제는 없지만 약간은 한계 붕괴 정도 빅테크 입장에서는 투자를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거 뭐 한 1, 2년 전과 지금 정도에서 투자 모멘텀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0월에는 좀 옆으로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옅은 파란색 선을 보시면 거꾸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초 체력으로 계속 다져질 겁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탑다운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시간을 좀 기다리다 보면
되면 다시 이게 이제 미국 대선이 확정되고 나서는 상승 추세로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2,600에서 2,800 박스권이란 그런 부분은 한 9월에서 10월 정도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체력을 좀 쌓아가고 하나하나 허들을 넘어간 다음에는 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다시 상승 추세로 좀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00은 PBR,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한 0.9배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봤고, 앞서 이제 저희 미 대선 시나리오 말씀하시면서 네. 각각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네. 보다 보니까 장표가 너무 좋은 게 있어서 네. 이것도 좀 짚어보고 저희 2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26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대선 결과와 상하원 투표 결과를 이제 같이 좀 믹스를 해서 어떤 부분들을 흐름을 좀 전망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좀 그래프를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네.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상하원 투표 결과에 따라서 네. 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나눠서 보자라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부자 증세나 규제 강화나 복지 지출 이러한 부분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정책은 좀 완화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기후 변화나 투자 확대나 전략적 외교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빅테크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쪽으로 좀 더 쏠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나 IRA 수정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레드 웨이브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거꾸로 관세 인상이나 국경 강화나 유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 부분은 의회 동의가 불필요하고 과거에 보면 행정명령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오히려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트럼프 후반부 가면 더 걱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네. 할 수가 그러면 있을 겁니다. 그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각각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 장표를 보시면요. 공통 분모는 금리는 인하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사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통 분모고, AI 투자가 지금 약간은 모멘텀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계속이 되고요. 트럼프 쪽이다, 해리스 쪽이다라고 이제 나눠서 보게 되면 트럼프에 대한 수혜 업종 그리고 위험 요인, 해리스에 대한 수혜 업종, 위험 요인, 이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전략을 좀 따로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보수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보통 뭐 배당주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뭐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경기와 무관한 이런 원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통 분모로 가져가는 게 안전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그 토론회가 지나고 나서 네네. 약간은 이런 그 트럼프 쪽이다, 해리스 쪽이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혜 업종과 관련된 뭐 수혜 업종들이 좀 약간 다른 이런 모습들을 좀 나타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나리오별 업종 전략까지 저희 함께 짚어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확인하지 못한 장표들도 있는데, 혹시 못한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죠. 거의 이제 얘기를 거의 다 드린 것 좋아하셨나요?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한 지표들이 뭐냐라고 보면요. 엔화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라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엔화의 흐름, 네. 혹시나 엔화가 좀 강세로 가면 야 이거 수급적으로 좀 약간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까 자세하게 설명드린 실업률 추이를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리츠 지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 주택 재고가 처분이 되고 리치가 계속 견조하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이게 통화 정책이 워킹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금리를 이제 내려줬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이 워킹을 안 한다면 야 이거 혹시 뭐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부는요.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